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데 방점이 찍혔지만 관심은 역시 부동산과 주식이었습니다. 이 조세의 형평성과 세금 폭탄 사이에서 정부의 조세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샵 3698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랩 2050 이원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어제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는데 다주택자 종부세 또 양도세는 강화하고 증권거래세는 인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숫자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글쎄요, 정부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높이고 주식시장은 좀 띄우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양 교수님 보시기에는 정부의 어떤 선택 좀 어떻게 보셨어요? 첫째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 유동성을 주식 시장으로 보내려고 하는 게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부동산 시장보다 주식 시장 하는 게 조금 더 좀 더 좋기는 하겠지만은 그렇지만 그래도 뭐 주식 시장에서 거품이 안 생긴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실물 투자가 좀 늘어날 것을 바라기로 하는데 주식 시장이 어떤 면에서 실물 투자는 간접적인 영향밖에 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선 한쪽 거품을 다른 쪽 거품으로 옮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조금 그런 걱정이 좀 있지만은 그렇지만 지금 그 코로나 독감 때문에 이게 좀 상당히 좀 기형적인 경제가 된 상태인데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좀 위험을 피하는 것보다는 위험을 좀 분산시킬 수밖에 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정책이지 않지만은 왜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석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0년 세법 개정안 내용을 보게 되면 중산층의 이제 그 세수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그다음에 이제 그 좀 저소득층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제 혜택 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산층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많이 하시는 이제 주식 이쪽 부분에 대해서 금융투자 소득이 좀 늘어나면서 금융투자 소득이라는 내용이 신설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통산이라는 그렇죠. 개념이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과세 필요성이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증권거래세가 이제 이제 2021년부터 소폭 인상돼가지고 2023년까지 0.1% 포인트 떨어지긴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이제 또 과세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증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 보유하시는 분,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그 종부세나 이제 그 양도소득세가 인상되는 거는 맞는 방향인데 그 1주택자에 한해서도 이제 종부세가 0.1에서 0.3% 인상되는 부분은 좀 내용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대표님은 혹시 어제 세법 개정안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저는 좀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부동산을 자꾸 주식을 띄우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에서 증권 거래세를 낮추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거래세에서 양도세로 이렇게 전환해 가겠다는 그 방향은 방향 때문에 그런 것이지 증권 거래 활성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사실 2천만 원 이상의 이익을 냈을 경우에 양도세를 부과하려고 하다가 5천만 원으로 좀 후퇴를 하긴 했습니다만 거래세에서 양도세로 다시 말해서 이익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수입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원칙으로 이렇게 바꿔간다는 데는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요. 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예고가 된 거이긴 합니다만 약간의 증세 효과가 있죠. 특히 이제 다주택자라든지 굉장히 이제 주택 가액이 높은 경우에는 약간의 증세 효과가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좀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전 세계 정부 모두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들 재정 지출을 굉장히 늘리고 있고 그거는 경제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경제 불씨를 살리려고 돈을 푸는데 그 돈이 부동산이나 이런 이 투기성 금융상품으로 들어가게 되면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거의 없거든요. 이게 기업으로 들어가서 고용을 창출하고 또 뭐 투자가 되고 이래야 이제 경제가 살아가고 소비자한테 가서 소비가 되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부동산 값을 잡아야 되는 거죠. 서울 아파트 값이 지금 뭐 이번 정부 들어서 30% 올랐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든 좀 쿨다운, 좀 냉각을 시켜야만 다른 곳으로 이 정부가 푼 돈이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불가피한 증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총평은 세 분의 총평
총평을 좀 들어봤고 세부적으로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을 자세히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정부가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고 또 중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방금 서 교수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1주택자들의 과세 그 표준에 구간별로 봤을 때 세율도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뭐 고액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다주택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1주택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는 글쎄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지 좀 의문이 들게 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글쎄요, 저 분양권까지 이제 좀 매긴다면은 지금 상태에서 왜 그런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좀 사람들이 거기에 투기하는 방법을 조금 어렵게 한다. 그렇지만은 이게 어떤 면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은 그래도 좀 타당한 이유로 좀 이사 가는 사람들한테는 좀 상당히 좀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보도 자료나 언론 보도에서는 이렇게 좀 타당한 이유로 이사 가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서 보호 장치를 만들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떤 시행령에 어떤 조건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봐야지만 이렇게 좀 타당하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나올 것 같고,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이게 한쪽에서는 투기를 막는다는 취지가 있긴 하지만 또 이게 사람들이 그 이동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게 만드는 면도 없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이런 체제를 계속 강화시켜 나간다면 나중에 오히려 융통성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하게는 되지만은 요거는 장기적인 문제니까 가서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네요. 그럼 기본적으로 1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보완책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시죠?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 종합부동산세가 아주 많이 올랐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이런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은 강남에서 가난한 사람들 못 살게 하는 거다. 왜냐하면 끝에 가서는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아파트의 가치가 아니라, 특히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그 가치보다는 일단 내가 세금을 낼 수 있는 유동성이 단기적으로는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현금이 있느냐. 그런데 계속 종합부동산세를 올려놓으면은 이게 또 다른 방법으로 좀 중산층들이 좀 좋은 동네에 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조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아까 1주택자 부담이 늘 수 있다라는 지적을 미리 좀 해주셨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뭐 다주택자나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이제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를 이제 올리는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주택자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종부세가 0.1에서 0.3%포인트가 그 표준 구간별로 해서 이제 인상됐거든요. 높아졌죠. 그 점에 대해서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오히려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오히려 그 기존 세율을 유지하더라도 전체적인 그 세제액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부동산 세율을 올리는 거는 1주택자에 대한 그 어떠한 이유에서 이제 과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요. 제가 제 2020년 그 세제 그 개편안에 대해서 꼼꼼히 다 이 내용을 봤는데 그 일반 1주택자에 대해서 0.1에서 0.3% 인상하는 거에 대한 배경이 별로 없거든요. 그 정부에서 조금 그거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주택자나 실제적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3주택자,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 2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가 이제 그 0.6에서 2.8%포인트 높아졌죠. 그다음에 양도세 관련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1년 미만에 이제 집을 보유했던 분들 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제 양도소득세가 40%에서 70%까지 올라갔거든요. 30%포인트가 올라갔다는 거는 사실 그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징벌적 페널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저게 올라갔을 때는 어떤 이유에서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에 대한 명확한 좀 그 설명이 있어야 그런 오해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이유와 논리가 좀 제공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해주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표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뭐 여러 언론에서 지금 뭐 재산세, 종부세가 30% 올랐다, 50% 올랐다 이런 기사가 자꾸 나오는데요. 이게 원래 너무 낮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재산세 실효세율이 0.28%밖에 안 된다고 2년 전에 통계에서 나왔었는데요. 지금도 뭐 그거보다 굉장히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면 예컨대 뭐 미국만 하더라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1%에서 2% 사이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시 가격이 있는 데다가 또 공정시장 가액제도라는 게 있어서 한 시가의 50에서 60% 정도만
과세 대상이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0.23%밖에 과세를 안 한다는 것은 예컨대 미국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0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걸 더 사실은 정상화하는 과정인 것이지 이걸 어떤 징벌적 과세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보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1주택자들의 경우에도 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가계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구조를 보면 76%가 부동산입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미국은 29%, 일본은 38%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게들이 너무나 취약하게 사실은 형편에 비해서 너무 비싼 집을 대출받아서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가게가 다 파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은행도 문제가 생기고 경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이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서 비싼 집을 사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 같은 관행 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어쩔 수 없이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그게 비싼 주택이고 또 이제 양도 과정에서 차익을 예. 많이 남길 경우에는 적절하게 선진국 정도로 과세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공공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번에 경기도에서 기본주택 대안을 내놓은 것처럼 그런 공급은 이제 또 국가에서 충분히 많이 해줘야 되는 전제 조건은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대표님 말씀을 듣고 좀 궁금증이 드는 거는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종부세나 이런 재산세율이 굉장히 낮고 그래서 그거를 뭐 다른 나라랑 비슷하게 높이고 그다음에 뭐 부동산을 1주택자가 다소 갖고 있는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서 비싼 집을 산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근데 너무 변화가 급격하면 사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고 갑작스러운 변화가 또 큰 부담으로 이루어지면 또 가게에는 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변화는 사실 세제의 급격한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생겼죠. 유동성과 이 서울 아파트에 대한 또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선호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예, 예. 뭐 2,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20%, 30%가 다 평균적으로 올랐잖아요. 이거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굉장한 거품이거든요. 이걸 이제 바로 잡는 것이 결국에는 1주택자 분들에게도 주거를 안정시키는 방법이 될 거라고 보고 그 중에 사실 세제라는 거는 아주 작은 일부의 이제 개선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 좀 몇 가지 좀 지금 제가 대표님하고 완전히 생각을 달리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금 좀 더 차이가 문제점을 있으시죠? 좀 네네. 지적한다면은 예. 첫째로는 지금 우리가 보유세는 낮지만은 그렇지만 양도세는 또 꽤 높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아파트를 좀 장기적으로 좀 살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좀 있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왜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아파트나 부동산에 그렇게 많은 돈을 집어넣느냐도 그냥 한번 좀 근본적으로 좀 분석할 필요가 언젠가는 있다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싼 아파트를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유는 그래도 지금까지 보면 그게 제일 안정적인 투자인 것 같다. 주식에 넣는 것보다는 부동산이 그래도 좀 더 안정하다. 예. 그래서 또 이번에 그 세제 문제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뭐 다채를 여러 유니트를 사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똘똘한 한 채 사겠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 시장의 어떤 투자 리스크 같은 거나 수익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20%, 30% 때문에 올라서 이게 크게 왜곡됐다고 해도 그 전서부터 이런 구조가 깔려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면은 주식 투자가 그렇게 이익을 보지 못하느냐. 거기에 되면 또 우리가 또 그냥 뭐 지배 구조나 뭐 규제나 뭐 그런 것들 다 또 터치를 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연관이 돼 있으니까요. 복잡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지금 요것만 하나만 가지고선 요거 하나만 고치겠다고 하면은 좀 그렇게 효과가 있을지 뭐 우리가 여기서는 뭐 지금 이번에 재정 개혁 세금 개혁만 예. 얘기하고 있지만은 진짜 요걸 근본적으로 잡고 싶다면은 진짜 그냥 아주 그냥 모든 것을 다 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변화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제를 개편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큰 변화를 이뤄내기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 건 아니고 다만 여러 가지 이제 이 정책 수단이란 게 있는데 세제를 개편할 때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제 이 주택을 통해서 너무 많은 차익을 얻기는 어려운 방향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그거 이제 구조를 바꾸는 데 저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뭐 세제 개편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뭐 부동산 정책 저희도 뭐 몇 번이나 다룬 것처럼 20몇 번이나 나온 대책인데 정부가 생각한 것처럼 집값 안정은 쉽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경제가 워낙 코로나19 때문에 좋지 않아서 세수가 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증세를 노리는 게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거든요. 예, 뭐 그런 의심을 받는 부분들이 있죠.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투자할 때가 요즘에 마땅치 않잖아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유일하게 투자하시는 부분이 이제 주식이고, 그다음에 펀드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관련돼서 이제 집값 어느 정도 이제 집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지하고 계신 분들 많고, 중산층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투자 수단이 뭐 부동산 1주택 플러스 뭐 주식, 펀드 이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세제 개편안 보게 되면 대부분 중산층에 이제 부담이 주는 내용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 효과로 이제 중소기업이나 뭐 소상공인 이런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도 많지만 예. 중산층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하는 부분.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그동안에는 비상장 주식이 아닌 상황에서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소액 투자한테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물론 이제 22% 과세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도소득세가 이제 과세가 되는 게 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는 자꾸 증권거래소 인하한다고 이렇게 좀 생색을 내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증권거래세는 사실은 이미 이제 모든 국가들이 많이 없애는 추세고, 우리나라가 지금 0.25% 코스피 기준, 코스닥도 0.25%인데 그게 사실은 이제 계속 낮추는 추세이긴 하지만은 빨리 폐지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시차를 좀 빨리 조기에 이제 내린다고 하는데 그거 좀 사실 미비한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금융투자 소득이라는 걸 신설을 하긴 한다면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선진국처럼 모든 그런 그 원금 손실이 나는 투자에 대해서 손실 인정, 이익 내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손익통상제를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손익통산이라는 게 손익통산이라는 게 이익과 손실을 그쵸, 합쳐서 합치는 계산을 한 거죠. 다음에 내가 예를 과세라는 들어서 거죠. 주식에서 100억 손실이 나고 채권에서 예를 들어서 50억 이익이 났다. 네. 그러면 기존에는 50억에 대해만 과세를 했거든요. 근데 손익통산제가 들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50억이 되기 때문에 과세를 안 그건 안 하는 내도 거예요. 되는군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는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결손금 2월 공제가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연장이 됐는데 네. 미국이나 영국 그다음에 독일 같은 선진국들은 금융투자 소득이 들어오고 손익통산이 되면서 결손금 2월 공제가 무제한으로 돼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주식 투자한 계속 손해를 보고 있으면 평생 내가 과세를 안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가 주식 투자하는 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고 글로벌 스탠다드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긴 하지만 예. 그런 그 미미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엇박자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때문에 지금 정부가 어쨌든 증세를 겨냥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그 어느 정도는 중산층의 세부담이 가는 것 네네. 같아요. 가는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에 한해서 만약에 그 기본소득공제 5천만 원까지 이익 나는 분에 대해서 네네. 과세한다. 그렇죠. 그게 이제 한 뭐 전체적으로 600만 명 주식 투자자 중에서 2.5%밖에 안 된다 얘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 600만 명이지 예. 앞으로 증시가 좋아지고 또 가격이 그쪽에서 오르고. 투자가 비전이 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거든요. 수익이 커지면 그만큼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중산층들이 지금 개인 투자자 상당 부분 주식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과세에 있어서 형평성이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피해 보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1주택자 계속 나왔는데 뭐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존 세율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보유세를 많이 내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가격이 오르니까. 예, 가격이 오르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세율까지 더 올려야 될 상황이 있느냐.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어떤 그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담이 되는 거를 점진적으로 조금 이제 뭐 상황이 좋아졌을 때 올려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산층의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하는데 좀 세부담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증권 거래세를 얘기했을 때 그때 그걸 완전히 없애자는 얘기도 꽤 나왔는데 그렇죠. 가장 큰 반대 사항은 정부의 세금 수입이 떨어진다는 게 세수가 가장 줄어들 큰 것이다.
반대 주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증세까지는 안 된다고 해도 그래도 세금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은 확실히 막아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떨어지는 것 막는 것은 확실히 고려했죠. 그래가지고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좀 후덥지근하게 좀 미지근하게 좀 정책을 시도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증권거래세 좀 그 양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조금 말씀드리면 배경이 1978년도에 사실 금융실명제와 그 연관되면서 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이제 매도 가격에 의해서 증권거래세가 매겨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증권거래세 매겨지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그 거래를 통해서 이익 본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확인하는 차원도 실명거래 측면에서 있었던 거예요. 확인할 수 78년도에. 그랬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없애는 추세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과세하는 거는 소득 있는데 과세한다는 그런 취지에 안 맞거든요. 네네. 그래서 없앴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1989년부터 9년에 걸쳐서 이거 완전히 없앴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못 쓰는 이유가 제가 볼 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만약에 증권거래소 없애면 단타 거래가 많이 늘어날 거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걱정하는 소위 부분이 치고 있을 거예요. 빠지는 예, 단타 거래.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주식시장 안정화를 명분을 내세우고 예.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과세가 마땅한 게 없다 증권거래소밖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측면에서 과세를 하겠다는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그 증권거래소 내용을 보게 되면 0.15%가 농어촌 특별소득세예요. 네네. 농특세라고 하죠. 농특세에 대한 세원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마저 없애게 되면 그 세원은 어디서 조달하냐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증권거래소를 못 없애고 있는데 뭐 점진적으로 이제 없애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중과세 측면에서 양도소득세하고 같이 부과하는 거는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대표님도 뭐 의견 네, 아니 저는 말씀해 이게 좀 증세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봐서 액수 자체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늘어나는 예, 그 세법 네네. 세원이 늘어나는 게요. 네, 상계를 해보면 이제 5년간 한 676억 원이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오차는 있을 676억. 겁니다. 예, 예. 근데 뭐 500억에서 1000억 사이겠죠. 근데 그 정도는 우리나라 1년 예산 규모가 지금 550조 원인데 그렇죠. 이게 절대 큰 규모는 아닙니다.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 사실 현상 유지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세수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뭐 늘어나는 폭도 작고 그건 그렇죠. 현상 유지 정도의 수준이다. 그렇죠. 다만 이제 초고소득자라든지 예, 부동산을 통해서 많이 갖고 이제 계신 돈을 분들. 버는 거를 투기 조금 세력으로. 그렇죠. 그런 네. 거를 좀 규제하기 위한 세법 개정이라고 봐야지 이게 어떤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거라면 이거보다는 다른 방법을 써야겠죠. 뭐이그 플러스 마이너스 차트를 보니까 굉장히 좀 재밌는 게 예. 지금 플러스 되는 부분은 거의 다 소득세 부분에서 나오고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그 거래 그 증권 거래세에서 주로 이제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뭐 법인세하고 부가가치세도 좀 떨어지긴 하지만은 그거는 뭐 다음 한 2년 정도만 지금 떨어지게 지금 설계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 주식 거래세에서 세금을 잃은 것을 소득세로 받아내 가지고선 이 형평성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뭐 늘어나고 줄어드는 걸 계산을 해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사실 뭐 정부의 스탠스는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를 하고 다주택자들의 상당수를 투기로 좀 보고 그와 전쟁을 벌이겠다라는 스탠스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인데 뭐 정부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그렇고 특히 여당에서는 최근에 뭐 다주택을 보유한 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압박을 수위를 높이는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윤재갑 의원이라든지 신정훈 의원이라든지 지금 뭐 여러 명의 의원들이 공직자윤리법 뭐 개정안을 통해서 이 다주택을 갖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조건을 많이 달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화면에도 윤재갑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다가고 있는데 뭐 집이 많이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에게 승진과 임용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신정훈 의원의 법안을 보면 이건 좀 더 수위가 높습니다. 뭐 다주택 상태를 60일 안에 해소를 하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까지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지금 발의를 한 상황인데 뭐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요즘에 최근 분위기가 뭐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니까 여당도 힘을 보태겠다라는 의미인데 글쎄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 내용 언뜻 보면 조금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도 다주택 갖고 있는 분들한테 세율을 인상하는 건 맞아요. 방향은 맞는데 네.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너무 좀 강력하지 않을까요? 강력한 것 같고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미 있는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 1가구 2주택에서 만약에 실제적으로 아니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내가 비싼 집에 사는 게 어떤 측면에서 죄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 갖고 집을 사는데 웬 죄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고, 예. 그다음에 실제로 지방에 한 채가 집이 있고 서울에 한 채가 있는 1가구 2주택의 경우에 만약에 1가구 2주택에 대한 압박이 강하게 들어올 때 어떤 걸 처분하겠냐는 거죠.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에 있는 집을 보유했을 때 오히려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더 떨어지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더 올라가면서 오히려 그 주거의 그 어떤 지방과 서울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부분이 생긴다. 이런 이번에 얘기를 그 한 적이 있거든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사례가 되겠네요. 예, 물론 나중에 그렇죠. 다 팔기로 결정을 하긴 했지만 그런 측면의 부작용도 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1가구 꼭 2주택이라는 거 그게 이제 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만도 아니에요. 그래서 또 1가구 1주택이라도 강남에 사시는 분 같은 경우 소득이 없는데 오랜 기간 동안 사시는 분에 대해서 사실 1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종부세 많이 내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만약에 이제 집값이 잘 안 잡힌다고 그래가지고 네. 너무 이렇게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거는 부작용이 생기고 제가 볼 때 그럼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 문제를 좀 찾아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뒤늦게 이제 김현미 장관이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예,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강남의 어떤 집값 안정화시키지 못하는 게 풍선 효과 유발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예. 빌라라든지 서민 주거 지역에 대한 그런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그 세제 혜택 준 거를 완전히 철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강병원 그 민주당 의원이 지금 최근에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이 그 이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주는 측면이 예. 투기를 조장, 갭 투자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세율을 올리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 재미있는 거는 다 공무원들한테는 벌 주자고 얘기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조용하나요? 네. 그 뭐 지금 주택을 처분한다 이런 얘기는 좀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글쎄요.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고위공직자들 이거 고위공직자하기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거 세제는 저는 간단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간단한 원칙이라는 게 원래 있죠. 이익이 나면은 과세하는 거죠. 예. 그게 뭐 집 가진 거 죄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죄 있는 사람한테 매기는 게 세금이 아니에요. 돈 번 사람한테 매기는 소득이 게 있는 곳에는 세금이 소득과 있다. 재산에 예. 매기는 게 세금이고 죄는 벌금이죠. 근데 지금 이 법안은 죄로 본 거죠. 벌금을 매긴다. 그러니까 그러게 징역과 그건 좀 벌금이 잘못된 것 나오니까. 같은데 하지만 이 메시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 사장이 삼성전자 주식 자기는 다 팔고 LG전자 주식을 다 산 다음에 삼성전자 핸드폰 사세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번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부동산 값 잡겠다고 다 공언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다주택자고 그러면은 이거는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뭐 그런 정신은 높이 살만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아까 신정은 의원 같은 경우도 그 대상에 국무위원, 국회의원, 뭐 지자체장, 지방의원에서 여기 국회의원 넣긴 넣었더라고요. 네, 뭐 이게 아직 발의가 된 상황이고 국회를 통과한 건 아니니까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지금 표에도 뭐 지금 대상으로 나가고 있는 작은 글씨에 보시면 국회의원이 들어가 있어서 뭐 근데 너무 과한 생각도 좀 사실 드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그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지금 막 저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법으로 묶어 놓으면은 나중에 또 우리가 다주택자를 또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도 그냥 지방 그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기 예.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합리적인 방법은 서울에는 한 주택으로 막아 놓을지 몰라도 지방에서는 뭐 다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네. 만약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제도가 옮겨진다면은 저런 법도 또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법을 만드는 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예, 나중에 또 그냥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뭐 국회에서 법 뜯어 고치기가 얼마나 힘든지는 뭐 다 이제 알고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동산 관련해서도 계속 뭐 과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주식시장도 그렇습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3년부터는 연간 5천만 원을 초과한 수익을 대해서는 양도세 20% 부과하기로 했는데 기존에는 원래 2천만 원 제한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 하고 나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정작 나온 세법 개정안은
많이 개인 투자자들을 좀 독려하는 내용으로 좀 바뀐 것 같거든요. 예, 뭐 일단은 5천만 원 그 금융투자 소득 이상 되시는 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예. 기본공제 5천만 원으로 이제 2.5배 늘어났죠. 그렇죠. 뭐 일단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좀 위안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손금 이월 공제를 무제한으로 하는 문제들, 그 문제가 좀 개선이 손익통산으로? 손익통산하는 예. 문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소득에 대한 원천 과세하는 부분을 지금 그 월별로 하다가 이제 반기로 이제 하는 걸로 바꿨거든요. 뭐 그 점도 뭐 어느 정도 인센티브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체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땐 전 손익통산에 대해서 그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럼 찬성하고 바람직한 방향이고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맞는데 예.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게 증권거래세는 유지하면서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니까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죠. 이중과세가 될 수 이중과세가 있다. 되는 거고. 아까 왜 증권거래세 없애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 말씀드렸는데 예. 빨리 조속히 저거 없애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이 정부가 어떤 그 세수 확보 차원에서 버리지 못하는 카드들이 이제 증권거래세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이나 사실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주식까지만 손익통산을 합니다. 자본이득까지만 하지 않고요. 네네. 근데 제가 볼 때 자본이득을 통해서 자본이득이라고 하면은 이제 파생상품까지 네, 고려하는 게 들어가 바람직한 있군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획기적인 게 이제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 비트코인 같은 거에 관해서 이제 기타 금융소득으로 해서 250만 원까지 이제 기본공제에 설정한 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도권 내 금융으로 들어와서 과세하는 건 맞고요. 미국이나 지금 뭐 일본 같은 국가들이 이제 가상 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오래전부터 해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이런 거에 대한 과세하는 근거가 없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 잘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잘한 부분은 잘한 거고요. 근데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되고 네. 이런 것들 좀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주식하시는 이런 많은 투자자들이 중산층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정책을 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서 교수님께서는 이중과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어쨌든 2023년이 되면은 증권거래세가 0.1%로 낮아질 거고, 그 와중에 또 양도세를 내게 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화끈하게 거래세를 다 없애고 양도세로 전환하고 싶었는데 네네. 그렇게 못 하신 거죠. 저는 그런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전체적인 방향에서 손익통산을 하고 거래세 없애고 양도세 중심으로 가는 것에 네네.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뭐 이런 거예요.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근로소득을 예. 버는 사람이 있고 근로소득세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하는 사람 사업소득세 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투자한 사람들은 양도소득세 내는 거예요. 똑같이 소득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맞고, 네. 그러면 이제 투자의 경우엔 손해 보는 경우가 생기니까 손익통산을 좀 장기화해서 가면은 결국은 이게 형평성이 맞춰지기 때문에 땀 흘리는 사람이 이제 손해를 좀 덜 보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증권거래세가 지금은 어쨌든 인하되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언젠가는 폐지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 그 방향을 지금 잡았다고 저는 봅니다. 점점 폐지가 되어 가고, 과정에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양도세도 이제 점점 그 소득이 5천만 원이지만 차차 몇 년에 걸쳐서 내려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예. 이중과세에 대해서? 지금 5천만 원 다시 이제 그 면제를 해줬는데 예. 우리가 그게 한 6년인가 7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4천만 원을 기억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세수를 늘려야 되겠다고 해서 2천만 원을 줄였다가 다시 이제 5천만 원을 늘리는 건데. 뭐 어떤 면에서는 융통성으로 볼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그냥 그 면제 한도를 너무나 많이 빨리 바꾸면은 예. 오히려 좀 시장 불안정성이 좀 더 늘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은 좀 들긴 합니다. 시장이라고 하시면 주식시장을 주식시장이요,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얼만큼 투자해서 얼만큼 정보가 걷어갈지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지니까요. 그럼 정부가 의도한 주식시장 활성화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어차피 뭐 이런 그 세제 개혁은 뭐 몇 년간에 한 번씩 계속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뭐 영구적으로 남는 정책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다음 한 몇 년 동안 이게 적합한 제도라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좀 불안정성이 계속 남아가지고선 네. 좀 단점이 있기도 한데 이걸로 다 끝날 거라는 건 아니니까.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5천만 원 올린 것도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나중에 또 다시 그 면제 금액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런 네. 예측을 좀 하고, 그렇게 되니까 좀 그 장기 투자는 조금 좀 그 어렵게 하는 그런 요소가 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은 네네. 뭐 지금 일단은 그래도 올린 거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실 세법 개정안이라는 게 뭐 매년 정부가 또 발표하고 거기서 또 세법이라는 게 또 계속 수정을 가하는 제도고 또 세법 개정안이 국회랑 국무회의도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또 예. 고쳐지는 부분도 생길 것 같다는 근데 이제 생각도 증권 듭니다. 투자 관련된 세제 개편에서 조금 이제 보완돼야 될 부분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불만이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공매도 하는 그 네. 기관 투자자에 대한 페널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널티라고 하면은 뭐 일반인들이 이제 과세라고 생각했을 때 세제 개편하니까 과세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보다는 기관 투자자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20년 과거 10년 동안 그 내역을 보게 되면은 예. 공매도를 해가지고 적발된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증권사들이 한 100여 곳이 됐어요. 100여 곳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한 50%는 주의 처분 내리고 50%에 대해서만 이제 과태료 처분을 내렸거든요. 손방망이 처벌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손방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공매도하는 그 투자자들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 투자자에 비해서 이제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세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더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한 공매도 금지에 대한 과세가 좀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앞서서 우리가 지금 뭐 부동산 얘기도 하고 하면서 증세 여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소득세를 보면은 증세가 아니냐, 특히 이 부자 증세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 표준을 봤을 때 10억 원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45%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연간 10억 원 넘게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득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라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부자 증세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좀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 네네. 소득의 절반을 소득세로 내는 게 아닙니다. 10억 초과하는 초과 소득에 분에 대해서 내는 초과 거죠. 보니까 예, 이게 예. 지금 또 언론이 많이 잘못 보도하고 있는데 네네. 소득세는 6%부터 시작해서 소득이 늘어날수록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5억 원 넘으면은 42% 였죠, 원래는. 네, 5억 원 네. 넘는 소득에 대해서 42% 내던 것을 한 구간을 더 만들어서 10억 원, 5억에서 10억까지는 42% 내고 네. 10억 원 초과하면 45% 그러니까 내라. 13억을 이렇게 된 버는 거죠. 10억 원을 초과한 3억 원의 불에 대해서는 45% 낸다는 그렇죠. 거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절반을 낸다는 것까지는 이제 사실은 아니고요. 고소득자 증세인 것은 맞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것도 역시 세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기보다는 네네. 지금은 이제 너무 소득 불평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좀 어려운 분들, 자영업자라든지 뭐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많이 피해를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좀 교정하기 위한 좀 그런 조처가 아닌가. 좀 저는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글쎄요, 저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가구들 중에서 한 40 내지 45%가 소득세를 완전히 안 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뭐 그 진짜 그냥 초빈 그 가구 그냥 한 10% 15% 정도만 소득세를 안 낸다. 그러면은 좀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40 내지 45%라면 거의 가구들 한 반 정도가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세금 내는 측하고 세금 안 내는 측하고가 너무 벌어진다는 말씀이시군요. 너무 큽니다. 간극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좀 양분화를 시키는데 훨씬 더 많이 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선 상징적이라도 이번에 좀 그 세금 내는 층을 좀 늘렸다면은 좀 이런 문제를 좀 해소시키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지금 저희 화면에도 나가고 있는데 지금 분위별로 소득을 좀 나눠놨어요. 5분위가 소득이 큰 쪽이고요. 1분위가 소득이 적은 쪽인데 그 내는 이제 소득세로 몇 명이 내느냐 그걸 비율로 따져 보니까 5분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구간에서는 90% 정도가 지금 소득세를 내고 있고 1분위에서는 0.2% 정도가 이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자료인데 그러니까 뭐 많이 벌수록 소득세 내는 비중도 크다. 근데 거기서 이제 소득세율 자체를 높이니까 부담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저게 예산정책처 자료인데 네네네. 비중이 아니고 액수예요. 액수가 얼마나 차지하는 거냐. 그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전체에서 얼마나 전체 차지하는. 그렇기 소득세에서? 때문에 소득이 높으면은 자연히 더 많이 이게 내겠네요. 굉장히 커지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약간의 착시 효과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이거는. 전반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일지 그랬죠. 너무 커지는지 아닌지 그게 조금 좀 이제 좀 얼마나 과도한지는 그렇죠. 이제 또 예, 지금 논란이 될 수 4분위만 있죠. 봐도 지금 7.2%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5분위는 90%니까
상당히 그렇지만은 큰 뭐 아까 얘기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이게 어떤 면에서는 경제보다는 정치적인 문제지만은 안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면은 완전히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셈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그 세금을 거의 모든 국민들이 낸다고 한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세금을 더 늘릴 때 아니면 정부 지출을 할 때 이걸 더 신중하게 보고 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지만은 한쪽은 완전히 안 내고 다 부담은 다른 쪽에 간다면은 네. 요거는 도덕적 해이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지금 저희도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 면세자 비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0% 정도가 일단 세금을 안 내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60%는 내는데 40%는 안 되는데 60% 중에 고소득자에 대해서 세율을 높이니까 거기서 또 불만이 나온다는 지금 지적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아까 그 이제 고소득층에 대해서 이제 표준 그 과세 구간 이제 10억 원 초과하는 부분 45% 책정한 거, 예. 그거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이제 고소득층이 이제 세금 많이 부담해야 된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특히 이제 뭐 좀 불만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과세 형평성이죠.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구간을 신설해서 많이 세금을 매긴다고 해놓고서 네.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근로소득 내시는 분하고 개인 사업자하고 사실 과세 더 공평하게 이 측면에서 보면은 그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좀 탈루가 더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고요. 입증이 안 그다음에 되는 부분이 이제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조사에 따르면 기업 뭐 어떤 대체적 전체적으로 한 기업 10곳 중에 5곳은 이제 법인세 안 내는 그런 기업도 나오고 있다. 이런 조사도 있거든요. 그럼 개인 소득 하시는 특히 근로소득자한테는 아주 그 이제 하나 이제 투명하게 이제 다 이제 세금 그렇죠. 다 기록이 받아가면서 남고 그런 그 과세가 세금 되고. 그 법인세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빠지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사실 불만의 목소리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진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보다 우리나라 지금 과세가 높습니다. 법인세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27.5%가 최고 세율이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많이 낮춰놨지만 미국은 21%거든요. 네. 우리나라 지금 최고 그 개인 소득세 같은 경우는 지금 45%로 올라갔잖아요. 네. 미국 지금 37%예요. 전체적으로 높습니다, 비율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세율이 높은 것도 높지만 과세 형평성상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전체 고소득층 10%가 이제 우리나라 세수 담당하는 비율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금 80%가 되는데 미국 7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과세 형평성을 얘기하면서도 일반 소득 많이 내는 분만 내는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고소득 세율을 많이 올려도 불만이 없는 거죠. 네네, 그런 문제 그러네요. 해결돼야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예.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는 이 포스트 코로나 대응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한국판 뉴딜 성공시키기 위해서 기업들 중에서 뭐 신성장이라든지 원천 기술에 대해서 기업의 투자를 좀 이끌어나겠다라면서 이제 세제 지원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글쎄요, 이게 민간 기업의 투자를 얼마나 유인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할 것 같거든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율 자체보다는 수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 물건을 자기네들이 물건을 새로 개발했을 때 또는 만들었을 때 이걸 팔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세율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코로나 독감 뭐 이전에서도 수요가 하도 낮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율 변화 가지고도 그렇게 큰 변화를 큰 투자의 그 증가를 유도시킬 수 있을지는 조금 좀 의심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좀 크게 두 가지 좀 봤을 때 좀 제가 좀 실망한 거는 예. 첫째는 투자에 대한 어떤 혜택을 많이 줬지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은 지방에만 주게 돼 있어요. 서울에 있는 그 기업들에는 안 준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서울에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도 많은데 예. 서울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페널티를 주면은 역시 실제로 뭐 투자 증가에 뭐 어떤 이득이 될까? 그런 그 걱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뭐 뉴딜에 관련된기도 하고 우리나라 산업 정책에 대해서도 관련된 게 되지만은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정부가 다음 먹거리를 찾아줘야 된다. 네. 그런 의무를 정부에 부과했는데 정부들이 진짜 그걸 잘 찾을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선 여기에 우리가 그 그린 산업이다, 디지털 산업이다 한 그쪽에는 뭐 지원을 그냥 풍부하게 해주는데. 네. 그 전통 산업들 이번에 우리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서 하나 느꼈던 게
그 일본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문제를 많이 생기게 했던 그 세 가지 화학 상품은 전통적인 그냥 화학 산업이거든요. 전통적인 제조업인데 그렇다면은 그 진짜 저 신산업 좀 그 멋있게 섹시하게 보이는 산업은 많이 지원해주고 기존 사업들에는 별로 그렇게 지원을 하지 않자면은 오히려 저 그 전체적인 투자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실패할 수 있는 기업에 너무 많은 투자금이 몰려가고 그래도 잘 이어갈 수 있는 기업들은 투자를 못 하고. 그런 상황까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언제나 좀 있습니다. 좀 우려를 해주셨는데 대표님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투자 유인이 좀 될까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이 교수님 생각에 동의하는 게 투자보다는 수요를 확충하는 게 큰 방향이어야 하는 건 맞죠. 지금 상황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경제 활동 자체를 안 하고 그렇죠. 소비 활동 수요가 자체를 안 해버리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에 줄고, 문제가 생기는 예. 수요가 줄고 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그렇죠. 이런 순서잖아요. 기업이 뭐 투자를 안 해서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법 개정안만 놓고 볼 때는 예. 그래도 큰 틀에서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약간은 투기성 이 소득이 있는 곳에 조금 더 과세를 하고 예. 그리고 기업처럼 생산 활동을 하는데 조금 혜택을 주고 이거는 방향은 좀 전체적으로 맞다 큰 이렇게 방향성은 이렇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투자세액 공제가 지금 핵심인데 그렇죠. 이것만 한다고 해서 기업이 투자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기업은 기회가 있고 소비자 구매처가 있어야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걸 보이게 해주는 건 근데 이제 다음 과제일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돈을 많이 갖고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기업이 불확실성이 너무 심하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 잘 안 하는데요. 투자 이끌어낸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여기 그 세제 내용 개편한 내용 많습니다.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R&D 세액 공제. 네. 제가 항상 방송 나올 때마다 늘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특허 조사 비용까지 포함시켜 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투자자 공모 인프라 펀드 이번에 한국형 뉴딜에서 그 배당 소득세 14% 분리과세하는 예. 특혜 줬거든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모 인프라 펀드가 그 한 개밖에 지금 유지가 안 되고 있고 나머지 다 사모 펀드거든요. 근데 특히 공모 인프라 펀드가 조성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수익률이 이렇게 높지 않고 너무 장기에 걸쳐서 진행되다 보니까 사모펀드 같은 경우 이제 투자를 이제 많이 해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니즈가 안 맞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저금리 기조 계속되고 안정적으로 한 5, 6% 정도 수익만 난다 그러고 또 그 거래 상대방이 정부라고 봤을 때 공모 인프라 펀드 조성이 흥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세제 혜택 지금 배당 소득세 14% 분리과세하는 게 나왔는데 예. 조금 인센티브 더 준다 그러면 흥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신성장 기술 관련 투자를 그 기본적으로 이제 통합 시설 그 세액 공제 해가지고 기본 공제에다 2% 포인트 우대하는 게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조금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신성장 기술 관련 투자하는 기업들을 좀 많이 이제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공제 2% 포인트가 좀 약하고 예를 들어서 최근 3년간 추가 공제하는 부분이 있는 그 부분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뉴딜 사업이 이제 민간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이제 흥행이 의미가 되고요.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급적 기업들을 투자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는 방향성은 맞는데 지원 내용이 조금 이제 미흡하니까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제 발표된 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각종 뭐 얘기들 내용도 짚어봤고요.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 또 기대 효과까지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양준석 교수, 서지용 교수, 이원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